천둥도 번개도 없던 어느 밤 강화도의 오래된 산사 전등사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웅보전 처마 아래 수백 년 동안 비를 맞으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벌거벗은 여인 조각상. 사람들은 단순한 장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에는 한 남자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평생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한목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절에 영원히 묶어두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천년고찰 전등사는 그 슬픈 조각상을 지금까지 남겨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께서 왜 미움을 놓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려가 기울고 조선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절, 강화도는 바람과 물안개가 교차하는 섬이었습니다. 묵과 이어진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들어서면 섬의 허리를 타고 오르는 좁은 산길이 사람을 맞았습니다. 길 양쪽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그 너머로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하늘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량이 물결처럼 흘러내려왔고 간간이 새소리가 그 흐름을 끊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시절의 공기, 그 공기 속으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저 목수라 부릅니다. 나이는 25에서 30 사이,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아직 세상의 무게를 다 받아들이기 전에 맑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연장통 하나를 짊어졌는데 그 안에 담긴 끌과 대패와 먹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12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연장통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고 그의 손끝에서 나무를 다루는 재주가 그의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그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의 늙은 도편수 밑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으나 타고난 손재주와 목재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19에 처음으로 사찰 기둥 하나를 혼자 세웠을 때 도편수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절에서 절로 이름이 알려졌고 드디어 이 강화도 전등사의 대웅보전 중수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등사, 정족산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이 절은 고구려 소수림왕 시절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몇 번의 전랑과 화재를 거쳐 낡고 기울어진 대웅보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적지 않은 대가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절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대웅보전의 처마 끝이 구름 속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마 곡선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듯 휘어 있었고 오래된 기와마다 이끼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땅을 움켜쥔 모습이 마치 수백 년을 이곳에서 버텨온 존재의 완고함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어디선가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향 연기가 뜰악을 가로질러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과 고요함 앞에서, 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산사의 공기가 그에게 그 부족함을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하루는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연장을 쥐고 목재를 살피고 오전 내내 기울어진 기둥들을 측량하고 오후에는 새로 들여올 목재의 상태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결을 따라가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느 방향에서 자랐는지, 어느 계절에 베어졌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그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스님들이 공양을 나눠주었고 그는 법당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족산의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밤마다 별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산사의 밤은 도시와 달리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짐승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낯설어 잠을 이루기 힘들었으나 차츰 그 안에 몸이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쌓인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부처를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절이라는 공간이 그를 그쪽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법당 앞에서 합장을 하고 목재를 다듬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님들의 독경 리듬에 맞추어 연장을 움직였습니다. 산사의 고요함과 반복되는 노동이 그를 어느 경지에 가까이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부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모두 묻습니다. 왜 그 산사에, 그 남자에게 하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움 앞에서 늘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취약함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절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주막거리가 나왔는데 그곳은 절을 오가는 스님들과 산을 넘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 길을 내려간 것은 일을 시작한 지 열흘쯤 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자재를 확인하러 마을에 볼 일이 생겼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주막 안은 어둡고 낮았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면 목재 기둥 2개가 천장을 받치고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낮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 입자를 태워 금빛으로 만들었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목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막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옥이라 불렸는데 본 이름인지 별명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20 초반으로 보였으나 그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다는 말이 있었고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주막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어머니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이제는 그녀 혼자 모든 것을 꾸려나갔습니다. 술을 빚고 국을 끓이고 나그네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는 일까지 혼자 했습니다. 목수는 그날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불필요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술을 내어주고 빈 사발을 치우고 다른 손님의 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막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그 자연스러운 무심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내려갔습니다.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못이 부족하다. 먹줄을 잃어버렸다. 마을 목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핑계는 얼마든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길에 그 주막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차츰 여인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아무 말 없이 막걸리 사발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이름을 불린 것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길어오는 방식, 항아리 뚜껑을 여는 손길, 손님과 이야기할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 피곤할 때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 뜨는 것. 목수는 나무를 보듯 그녀를 보았습니다. 결을 따라가듯 그 사람의 내면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그 주막의 오래된 기둥처럼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긴 말을 나눈 것은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주막이 비었을 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상을 치우다가 멈추어 그를 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대웅보전 지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곡선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오래된 목재 중 어느 것을 남기고 어느 것을 새로 댈 것인지.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맞장구가 아니라 눈을 고정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물었습니다. 목수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를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술 한 사발을 2사발로 늘리고 간혹 안주를 더 시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날에 내려갔다가 시장에서 비녀 하나를 샀습니다. 대단히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막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인이 그것을 머리에 꽂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공들인 어떤 작품을 누군가 알아봐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받을 대가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시 근처 어딘가에 마당이 있고 햇볕이 드는 곳에 그 집에서 그녀와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부엌에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살. 그것이 목수가 처음으로 품어보는 미래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미래란 없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찾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장소와 어떤 얼굴을 향해 걸어가는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밥을 덜 먹고 낡은 옷을 꿰매 입고 겨울에도 불을 적게 떼며 돈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인에게는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순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그 모순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쓰는 돈이 자신을 위해 쓰는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웃으면 기뻤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다른 손님과 웃을 때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자신과 무관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이 불편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가 내려가지 못하면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를 떠올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처음에는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렘, 같은 간절함, 같은 두근거림. 그것들이 어느 순간 경계를 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목수도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전등사의 목재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웅보전의 기둥들이 하나씩 세워졌고 처마의 곡선이 살아났습니다. 일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그가 세우는 기둥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어느 방향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가장 큰 고통이 될 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여인. 그날은 아무 예고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하늘은 맑았고 새벽 예불 소리는 여느 때와 같이 산을 울렸습니다. 목수는 이른 아침부터 기둥 하나를 새로 세우는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초석과 새 기둥의 밑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했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처마 전체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절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심 무렵 일을 마치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주막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막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잠시 그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막 여인이 사라졌다고.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막 안에 있던 물건들도 반쯤 없어지고 그녀가 모아두던 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발밑에 흙이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는 주막 앞으로 걸어가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오래된 술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그녀의 것이었던 무언가의 잔향. 항아리 몇 개가 남아 있었고 벽 한편에 오래된 소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쓰던 빗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물한 비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접혔고 그 다음 등이 벽에 기댔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면서 주막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바뀌는 것을 그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술을 내어주던 손, 이야기를 들을 때 기울이던 고개, 비녀를 꽂고 있던 그 아침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없다는 사실. 다음 날부터 그는 마을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간 곳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루터를 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모른다고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낯선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그 사내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고 옷차림이 번듯했다고.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목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분노가 왔습니다. 불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단단한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그녀에게 얼마나 많이 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아꼈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겨울에 불을 아끼며 덜덜 떨었던 밤들, 밥을 줄이며 장날에 사간 비녀, 작은 집을 꿈꾸며 기둥을 세우던 아침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술을 크게 마셨습니다. 절 아래 다른 주막에서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오지 않는 이 상태가 대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한 분노, 그 낯선 사내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향한 분노. 셋이 뒤섞여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의 안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전등사로 올라갔습니다. 연장을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웅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목재를 다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을 따라가는 감각이 흐릿했습니다. 나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다르다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밤이면 산사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하루를 닫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은하고 멀리 퍼지는 그 울림이 몸의 긴장을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존재했겠지만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바깥의 소리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른 채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번갈아 찾아왔고 그 사이사이에 그녀의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분노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내려가 마셨고 올라올 때는 비틀거렸습니다. 스님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양 때 밥을 조금 더 얹어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알아챈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위로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기는커녕 방향을 잃은 채 그의 안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사람은 한번 믿음을 잃으면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집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에 대한 불신이었으나 차츰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왜 그토록 늦게 말해주었을까? 주막 문이 닫혔을 때 아무도 자신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은 것은 왜일까? 어쩌면 모두가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막을 이유를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절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는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하루를 여는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빗자루 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공양 때 옆자리에 앉은 스님의 숟가락 소리,
법당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세상이 자신을 향해 아무런 배려 없이 소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하루하루 짙어졌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대웅보전의 뼈대는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목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다루었습니다. 결을 확인하고 옹이의 위치를 살피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무에게 묻는다는 표현을 쓴다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찢고 쪼개고 깎았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으나 정밀함이 떨어졌습니다. 치수를 조금 더 빨리 맞추고 맞지 않으면 다시 깎기보다 억지로 끼웠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것은 나이든 도편수 스님이었습니다. 사찰의 공사 전반을 감독하던 그 스님은 어느 날 오후 목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 끼워 넣은 부재 하나를 손으로 짚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칠게 다음 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여인을 저주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한 일, 그녀가 가져간 것들, 그녀가 남긴 빈자리. 그 말들은 처음에는 분노였다가 중간에는 서러움이 되었다가 끝에 가서는 다시 분노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환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어젯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아니라 그 나이 든 도편수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목수의 방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공양을 못 먹었으니 이것이라도 먹으라며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목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스님은 돌아서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자네를 태우고 있네. 나무는 자네 손이 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목수는 문을 닫고 앉아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 마음을 무슨 수로 안다고. 그러다 화가 가라앉으면서 두 번째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나 놓는 방법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배운 적이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날 억지로 끼워 넣은 부재를 다시 뺐습니다. 천천히 다시 깎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떨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분노가 돌아왔고 또 거칠어졌습니다. 스님의 말은 씨앗처럼 심어졌으나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인을 향한 분노가 점점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그 무언가가 매일 밤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어느 새벽 한 가지 충동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끈을 쥐고 싶었습니다. 목재를 깎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로 새벽 3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고 법당 안에서 희미하게 촛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목수는 작업장 한편에 남겨두었던 목재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웅보전 공사에 쓰고 남은 것이었는데 폐기하려다 두었던 나무였습니다. 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팔뚝만 한 크기였고 결이 고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앞에 두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끈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손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분노가 어디로 갈지 그도 몰랐습니다. 끈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 그 냄새, 그 촉감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는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내려갔고 호흡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막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한 얼굴을 새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몸의 형태, 어깨의 선, 앉아있는 자세, 그것이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깎았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대웅보전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밤이면 그 조각에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밥을 줄였습니다. 오직 그 형태를 완성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완성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어딘가에 두어야 한다고. 그냥 방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곳에, 영원히 남는 자리에. 그가 선택한 자리는 대웅보전의 처마 아래였습니다. 내 귀퉁이에 처마를 받치는 구조물 중 하나, 공포라 불리는 그 복잡한 목조 구조물 속에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무게를 나누어 받는 그 자리에 여인의 형상을 벌거벗은 채로 앉혀놓는 것, 처마의 무게를 영원히 떠받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완성된 저주였습니다. 그는 조각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밀하게. 전성기의 손길이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집중으로 변했고 집중이 기술을 되살렸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아름답게 완성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설프면 저주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도. 그렇게 완성된 형상은 벌거벗은 여인이 두 팔을 위로 들어 무언가를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는 약간 아래로 향했고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 것인지 체념한 것인지 그것을 처마 아래 끼워 넣으면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듯 평생 이 무게를 견디며 살아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라. 내가 이 절을 짓는 동안 내가 그 무게를 바쳐라.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뒤로 물러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마 아래 어둠 속에 여인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이 완성된 대웅보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이 처마 아래를 올려다보다가 그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이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 불교 건축의 어디에도 그런 형상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스님은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목수는 그 반응을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이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이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형상을 올려다보는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뜨거웠던 그 부분이 형태를 얻었고 형태를 얻은 것은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집착을 만들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인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만든 세계 안에서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건 조각상이 아니라 목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전등사 대웅보전 공사가 끝나고 목수가 강화도를 떠난 것은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섬을 떠나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도, 그 조각상도, 그 여인도 새 출발이 필요했고 강화도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장소를 떠날 수 있어도 기억은 데리고 다닙니다. 목수는 이후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절에서 절로, 고을에서 고을로. 손이 가는 곳마다 일은 있었고 그의 솜씨는 여전히 알아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처마를 얹고 마루를 깔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세월이 가도 쉽게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만큼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남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한 고을에 잠시 머물다가 혼자 사는 과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집은 작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기대 없이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부지런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목수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따뜻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수의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그 여자는 그 자물쇠를 열 열쇠가 없었습니다. 아마 열쇠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목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목수는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슬픔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이겠지만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발이 움직였고 몸이 따라갔습니다. 목수라는 이름이 그를 계속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손이 겨울이면 쑤셨고 무릎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가는 먹줄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공사는 어려워졌지만 작은 것들, 문짝을 고치거나 마루 한 칸을 새로 깔거나 하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놓으면 자신이 무엇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목수가 아닌 자신은 무엇인가? 그 물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지치게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라앉은 재처럼 어딘가에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났고
그것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미움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수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봄 목수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강화도로 다시 가는 것.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것인지, 그냥 보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발이 그쪽을 향하는 것인지. 먼 길이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여러 날을 걸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탔습니다. 섬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근거림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내려서니 예전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막거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것이었으니까요. 목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족산을 향해 오르는 돌계단이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한 봄비였습니다. 그는 우산이 없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젖으러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등사 일주문이 보였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과 오래된 나무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절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수는 일주문 앞에 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흰 머리가 빗물에 젖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웅보전은 그가 두고 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세운 것 위에 세월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와에는 이끼가 두껍게 앉았고 처마 끝이 빗물에 오랫동안 씻겨 색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둥들이 제자리에 있었고 처마의 곡선이 여전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만든 것이 수십 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웅보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법당 안에 있는 것인지 마당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웅보전 처마 아래까지 걸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손이 끼워 넣은 그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부상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의 형상, 두 팔을 위로 들어 처마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모습. 목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조각상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무에 스민 빗물이 거무스름한 빛을 만들었고 그것이 형상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두 팔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약간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 형상은 수십 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여름 햇볕에 나무가 갈라지고 겨울 추위에 결이 틀어져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처마의 무게가 두 팔 위에 내려앉아 있는 채로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수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조각상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새벽 분노로 끈을 쥐고
밤을 새우던 젊은 목수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때는 분노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견딜 수 없는 상처였다는 것이 지금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 깊은 무언가가 왔습니다. 목수는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형상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새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를 벌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두 팔로 무거운 것을 받치고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서 있는 이 형상. 그것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미움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 무게 아래 수십 년을 서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저 조각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평생 이 무게를 들고 서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완성되었을 때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땅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이유 없이 열리듯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젖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묵묵히 무게를 바치며 서 있음으로써 그것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두고 간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저주라고 부르며 만든 것이 실은 당신 자신의 초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십니까?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 보였습니다. 목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웅보전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둥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를. 다음 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밤을 절에서 보냈습니다. 스님들이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묵었던 방과 같은 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정족산의 능선이 보였고 그것이 예전과 같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산의 모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누운 채로 그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으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완전히 멎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흙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대웅보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낮에 빗속에서 바라보던 그 자리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대웅보전은 더 크고 더 무거웠습니다. 기둥들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검은 선으로 서 있었고 처마의 곡선이 하늘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접혔습니다. 연세가 들어 절하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무릎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빗물이 남아있는 차가운 돌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빌었는지 빌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자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능한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편수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저녁 방문 앞에 서서 돌아보지도 않고 던졌던 말. 놓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자네를 태우고 있다고.
나무는 자네 손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여기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건너 지금 이 새벽 대웅보전 앞에서 그 말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자네 것이 아니라 자네가 그것의 것이 되는 것이라네. 목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이 마침내 길을 찾은 것처럼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 위의 눈물을 천천히 데려갔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울림이 공기를 가르고 퍼졌습니다. 목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두 번째 울림이 왔습니다. 더 넓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지나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정족산 능선을 타고 멀리 멀리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울림. 그리고 그 여운이 사라지기까지 목수는 숨을 참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닫혀있던 창문 하나를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름의 문이 그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한쪽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먼저 어둠이 짙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 다음 빛이 번졌습니다. 정족산의 능선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웅보전의 기와 위로 빛이 처음으로 내려앉는 순간 목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날 공들여 얹은 기와들 위로 새 하루의 첫 빛이 닿는 것을, 그것이 그를 울게 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어라 부르기 어려운 가슴이 가득 차는 감각이었습니다. 처마 아래 나부상이 아침빛 속에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고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빛을 받으면 결이 살아납니다. 목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그 나무를 깎을 때 결을 따라갔듯 지금 아침빛이 그 결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상의 어깨 위로, 팔 위로, 손끝까지. 그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저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침빛 속에서 아름다웠습니다. 목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하나 둘법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독경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번에는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대웅보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그 건물이, 자신의 손이 세운 그 건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고. 오래 걸렸지만 왔다고. 전등사의 아침이 깊어졌습니다. 빛이 마당 가득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의 새 잎들이 그 빛을 받아 연하게 빛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렸습니다. 목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세상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부상은 오늘도 전등사 대웅보전 처마 아래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초상이기도 합니다.